네, 안녕하세요. 당근대장입니다. 전체 분량을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5일차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했죠. 데이터를 통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즉, 예를 들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경우, 같은 정도로 발생되는 경우 등확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시행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은 확률 변수하고 기대값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뒤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확률, 물론 이건 콜랩으로 진행을 해서, 실습은 콜랩으로 진행을 해서, 그 수업 시간 때는 공유를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코딩 쪽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확률의 시간대를 보시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발생 빈도를 보면 가장 높은 값들을 볼 수 있죠. 즉, 출근 시간 6시에서 9시, 그 다음 5시에서 8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규화했을 때 전체 합산값이 1이 되는 경우 이것을 정규화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규해서 값들을 보면 좀 더 높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 발생 빈도와 정규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맑은 날씨에서 전체 기대 사고 건수는 6.68입니다. 이렇게 기대 건수도 수치화로 시킬 수 있죠. 개발자가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퇴사해야 되나? 뭐 이거는 약간 과한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개발자가 데이터를 주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회원 정보나 또는 민감한 기업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데이터에 대한 민감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데이터를 DBA나 개발자분들이 오픈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만약에 요청하신다는 건 정확하게 테이블명이나 또는 정확하게 그 기간을 설정해서 CSV로 일부 데이터에 대한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세 가지의 어떤 부분들 중에 있는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분포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ER 다이어그램이나 그다음 DRD나 또는 테이블 정의서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 먼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R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핵심 도구로 하고 있고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기획자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설계하듯이 개발자도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DB 구조를 정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라는 게 있고요. 학생, 수업, 교수 같은 엔티티가 있고 그 안에 속성, 학생 안에서 학번, 이름, 나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 학생과 수업과의 관계, 수강이죠. 이런 부분들로 관계선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DRD는 조금 그 ER 다이어그램보다 더 깊은 단계의 물리적 관계, 즉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안에서의 관계들을 정의하는 거고,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DRD를 설계했거나 DRD를 정의한 그런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ERD까지는 정의가 됐지만 DRD까지 정의한 회사는 약간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거나 DBA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관계성들을 정의하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DRD까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가 있는데요. 테이블 정의서는 대부분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주나 이런 외부에다 개발을 맡기는 경우
테이블 정의서하고 ERD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의서를 받으시고, 테이블 간에 어떤 특징과 관계가 있는지,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안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험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캐글이나 또는 허깅페이스나 데이터 고나 또는 오픈ML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실험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 준다고 해서 실험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실 수 있다. 물론 여기 제가 공유드리는 사이트들은 뭐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또는 텍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쓰실 수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 만약에 약간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가 없는 경우 캐글의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를 올리고, 물론 마킹된, 개인정보는 마킹된 걸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 즉,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경진대회처럼 열어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확도하고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글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정의한 사이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뽑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못 찾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불러볼까요? 진우님 나와주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진우님에게 저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위한 CSV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이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뭐 서치해서 데이터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GPT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실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게요. 데이터 인베딩, 워크플로우, 시각화, 모델 적용, 그 다음 성능평가, 결과 도출, 모두 숫자의 흐름이죠.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들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들의 플로우를 짜서, 워크플로우를 짜서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론까지 모두 다 숫자의 조합과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란 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분석은 하셨겠지만 데이터로 된 숫자를 가지고 분석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채굴해 귀한 것을 찾는다는 의미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오렌지3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고요. 제가 지금 한 4회차 정도 강의를 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처음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인工지능에 대한 부분의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오렌지3를 통해서, 아, 이런 구조군요.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랑 오렌지3 관련된 그런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회차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실험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도 구매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뭐 저를 통해서 진행하면 저는 약간 스킬이나 어떤 저만이 알고 있는 팁들을 좀 공유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상이라고 하고 어떤, IT인, 즉,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스, 모두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인간을 이롭게 한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기술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과학자나 선구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을 배워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 여행을 가세요.
인문학을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이해함에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지름길을 찾아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좋은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은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상한 나라 수학자의 좋은 대목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네? 머리겠죠, 뭐. 머리 좋은 아재끼들이 제일 먼저 포기한다. 그럼 설마 노력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 번으로 나자빠지는 놈들이 노력만 하는 놈들이야. 그럼 뭔데? 용기. 뭐 가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건 개끼고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야, 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그의 수학적 용기다. 그렇게 담담하니 꿋꿋하게 하는 놈들이 결국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같이 이 영상 보셨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학습을 하고, 다시 실험을 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고, 기획자도 마찬가지고, 개발자도, 또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세상에 정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대장 스터디는 이렇게 어린이를 후원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공동 후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좋은 뜻으로 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AI 기획자 데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 공간 컴퓨팅, 엣지 컴퓨팅, 인베디드 AI 등등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엣지 컴퓨팅 또는 온디베이스 AI나 또는 공간 컴퓨팅 같은 것들을 기획자나 개발자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왜 배워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답변 드리면 옛날에 우리가 모바일이나 PC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간으로도 확장되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베디드 AI나 이런 것처럼 디바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식 체계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제는 서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퍼포먼스, 시간을 줄이는 부분들이나 또는 디바이스 안에서 그냥 모바일과 PC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간 컴퓨팅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도 2025년 하반기나 2026년에는 공간 컴퓨팅으로 AR, VR, XR 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약간 IT 쪽에 계신 분들은 미래를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저기에 나올 것 같으니까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남들이 다 하는 갖춰져 있는 것들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약간의 앞날을 내다보고 기업에게 선제적인 그런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도 AI 기획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 5회차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좋은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